이제 이야기를 시작한다. 모든 정황상 아무것도 존재해서는 안 될 곳에서 발견된 고대 도시 100곳을 살펴본다. 델리에 있는 아쇼카 철주 이야기다. 인도 쿠투브 미나르 안뜰에는 높이 7m의 철기둥이 무려 1500년 동안 서 있다. 금속은 검게 변했지만 녹은 거의 없고 갈색의 얇은 막만 오칠처럼 덮여 있다. 전설에 따르면 두 팔로 기둥을 감싸 안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하늘의 대장장이가 전해준 비법으로 이 기둥을 단조했다고 말한다. 이 기둥이 특별한 이유는 인도의 기후에서 평범한 철이라면 두어 계절 만에 붉은 녹이 부풀어 오르는데도 이곳의 기둥은 멀쩡하기 때문이다. 재료는 여러 차례 분석됐다. 기둥은 인 함량이 높고 황이 거의 없는 단철띠 수백 개를 용접해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빗물이 표면을 살짝 부식시키면 인이 반응해 치밀한 부동태 피막을 만들고 이 막은 어떤 페인트보다 산소를 잘 차단한다. 장인들은 인 함량이 더 높은 면을 한낮에 태양 쪽으로 돌려 세웠다. 열이 보호막을 더 빨리 굳게 해준 것이다. 결국 기둥의 내구성은 기적이 아니라 적절한 광석 배합과 완성품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알았던 장인들의 정밀한 계산에서 나온 결과다. 그런데도 이 철주는 단지의 녹슨 난간과 계단 사이에서 여전히 이질적으로 보인다. 관광객은 차가운 금속을 손으로 쓸어도 인사나무를 볼 수 없다. 하지만 학자들은 묻는다. 5세기 대장장이들이 어떻게 용광로나 실험실도 없이 자신들보다 10배나 오래 버틸 합금을 골라냈을까? 원리는 밝혀졌지만 철이 품은 마법 같은 느낌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친 문명의 흔적은 인도 서부의 한 고원에서도 발견됐다. 도시와 관광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고학자들은 장정적으로 12,000년이 넘은 암각화를 찾아냈다. 그림은 바위 표면에 그대로 새겨져 있다. 형상은 기묘하다. 길게 늘어난 몸과 머리, 팔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전혀 다른 존재에 가깝다. 일부 그림은 곧바로 수메르 신화와 잉카 문명의 형상을 떠올리게 한다. 비슷한 모습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인장에도 등장하며 그곳에서는 세계 사이를 잇는 천상의 존재로 해석된다. 그런 실루엣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인도 고원에서도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학자들은 신중하다. 단순히 형태가 우연히 닮았을 뿐이며 아직 하나의 문화권을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이 그림들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문명의 마지막 흔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문명은 문자보다도 베다보다도 잉카 문화보다도 훨씬 먼저 존재했고 돌 위에만 흔적을 남겼을지 모른다. 답보다 질문이 많다. 누가 새겼고 무엇을 뜻하며 왜 고대 세계 반대편의 형상과 그토록 닮았을까? 또 이 표시들이 말 그대로 사람들 발밑에 있었는데도 왜 거의 아무도 알지 못했을까? 난쟁이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인류였을까? 어떤 교과서를 펼쳐도 분명하게 적혀있다. 지구의 인간은 하나뿐이며 언제나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말이다. 물론 조상이 유인원이었다는 다윈의 이론도 있다. 우리가 다른 행성에서 왔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훨씬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인도네시아 프로레스 섬의 리앙부아 동굴, 2003년. 다른 것을 찾던 고고학자들이 키가 겨우 1m를 조금 넘는 성인 여성의 뼈를 발견한다. 뇌는 자목만 했고 우리보다 3배나 작았다. 처음에는 아이나 심한 외소증 환자라고 여겼지만 같은 지층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세 번째까지 발견된다. 그제야 이들이 작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단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도구를 만들고 불을 피우며 사냥했던 이들은 호빗이라 불렸다. 바로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 시작된다. 처음에는 이 작은 인류가 우리 시대와 거의 맞닿은 때까지 살았다고 여겼다. 불과 12,000년 전까지 존재했다는 것이다. 역사적 기준으로 보면 바로 어제까지 살아있던 셈이다. 하지만 2016년 동굴을 다시 발굴해 연대를 재공토하자 호빗은 훨씬 이전인 10,000년에서 15,000년 전에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그 무렵 이 섬에 우리의 조상들이 처음 도착했다. 즉 우리는 그들과 거의 마주칠 뻔했다. 어쩌면 우리가 온 탓에 그들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삶도 결코 편하지 않았다. 같은 섬에는 그들이 사냥하던 난쟁이 코끼리와 몸길이 3m의 왕도마뱀, 이른바 코모도 왕도마뱀이 살았고 지금도 사람을 공격할 때가 있다. 생각해보라. 5살 아이만 한 키의 사람이 돌창 하나를 들고 승용차만큼 긴 보마뱀과 맞서면서도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다. 동화 같은 이야기는 아니다. 이들은 엘프도 외계인도 아니었다. 과학계가 정식으로 인정하고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라 명명한 실제 인류종이다. 학자들이 다투는 것은 이들이 왜 그렇게 작아졌느냐는 점뿐이다. 원인이 섬 자체였다는 가설이 있다. 먹이는 적고 천적은 없으니 동물이 수천 년에 걸쳐 작아졌고 그래서 코끼리까지 왜소해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미 알겠듯 핵심은 키가 아니다. 우리는 이 행성에서 홀로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 곁에는 전혀 다른 인류가 살았으며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많은 이웃이 있었던 듯하다. 다음은 10세기의 마다가스카르다. 섬 남서부 이가롬베 지역의 테니키 고원에서 베른대학교 연구팀이 거대한 석조 3개를 발견한다. 암벽을 깎은 계단식 지형과 벽감, 인공 웅덩이, 그리고 8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에 흩어진 채석장 흔적이다. 문화층에서 나온 수체 방사성 탄소 분석 결과는 10세기에서 12세기 사이를 가리킨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진다. 단지의 일부 요소가 놀라울 만큼 이러한 조로아스터교의 장례시설인 침묵의 탑과 닮았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시신을 야외에 두었다가 깨끗해진 뼈를 나중에 석조 납골 땅으로 옮겼다. 테니키의 암벽에는 문틀을 끼웠던 홈이 보이고 일부 공간은 페르시아식 묘실의 구조를 그대로 닮았다. 직접적인 유해는 없다. 기후가 지웠을 수 있다. 그러나 건축적 논리는 중세 초기 마다가스카르에 이란계 종교적 뿌리를 지닌 집단이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11세기와 14세기의 중국 및 남아시아 도자기 조각은 또 하나의 연결고리를 더한다. 이 섬은 인도양 교역망에 놀라울 만큼 깊이 묶여 있었고 해안에서 200km 떨어진 정착지조차 대양을 넘는 교류에 참여했다. 가설이 확인된다면 마다가스카르 정착이 두 갈래에서 비롯됐다는 기존 교과서의 도식은 다시 쓰여야 한다. 여기에 페르시아계 흔적과 내륙고원의 육상 교통망까지 더해야 한다. 마야의 우주 모형. 멕시코 남부 타바스코주에서 고고학자들은 아구아다 페닉스 유적을 조사했다. 수발에 숨겨진 거대한 흑후 구조물이다. 위성 사진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식생을 걷어내듯 지형을 읽는 레이저 스캐닝 라이다가 길이 약 1.5km의 플랫폼 윤곽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 구조물은 알려진 모든 마야 중심지보다 오래됐다. 기원전 1000년 무렵, 그러니까 유명한 피라미드와 도시가 등장하기보다 1000년이나 앞선 시기다. 플랫폼 주변에서는 방위에 정확히 맞춘 수로와 제방, 곧은 도로의 흔적이 발견됐다. 돌 하나 없이 오직 흙과 점토만으로 세운 정교한 계획단지처럼 보인다. 학자들은 아구아다 페닉스를 우주 모형이라고 부른다. 신전이나 도시라기보다 세계의 모습을 풍경 속에 구현한 상징적 공간에 가깝다. 발견물로 보아 이곳에서는 대규모 집회와 의식, 연회가 열렸다. 하지만 왕이나 궁전, 조각상의 흔적은 없다. 통치자의 명령이 아니라 중앙 권력 없는 공동체들이 함께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 발견은 고고학자들에게도 뜻밖이었다. 예전에는 마야의 기념비적 건축이 복잡한 도시와 지배층이 형성된 뒤에야 나타났다고 여겼다. 하지만 아구아다 페닉스는 반대를 보여준다. 거대한 구조물은 국가보다 먼저 집단적 노력의 결과로 등장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조사는 계속된다. 이곳은 지역 주민에게 자부심의 상징이 되고 고고학자에게는 역사가 언제나 직선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사람들은 때로 권력이 아니라 하나의 생각을 위해 무언가를 만든다. 호수바닥에 잠든 도시 전체. 키르기스스탄의 사나코, 이시쿨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큰 호수다. 길이는 약 200km이고 텐산 산맥에 둘러싸였으며 염분과 깊이 때문에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잠수조사팀이 연안 수중 지역을 탐사했다. 원정 보고서에 적힌 내용은 모험 영화의 줄거리처럼 들린다. 호수 바닥에는 거리와 벽돌 건물, 여러 개의 가마시설이 놓여 있다. 느슨한 모래층 아래에는 인간 활동의 흔적이 가득한 문화층이 놀라울 만큼 잘 보존돼 있다. 도자기 파편과 동물뼈, 금속 재련 찌꺼기가 나왔다. 건물 옆에서는 13세기에서 14세기의 이슬람 공동묘지도 발견됐다. 크기는 300m 곱하기 200m로 질소정연하고 보존 상태도 좋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살고 거래하며 망자를 묻었다. 그러다 물이 밀려와 도시 전체를 덮었다. 텐산 산맥은 지진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지질학자들은 침수를 15세기의 대지진과 연결한다. 해안이 내려앉고 수위가 오르면서 도시가 사라진 것이다. 희생자는 많지 않았고 대부분 제때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 뒤에도 유목민들은 이시쿨 주변을 이용했고 작은 마을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다. 이 호수 주변에는 수세기 동안 실크로드의 교역로가 지나갔다. 주요 길은 추이 계곡에서 베델 고개를 넘어 중국으로 이어졌다. 이시쿨은 단순한 호수가 아니라 수십 나라의 상인들이 만나는 교차로였다. 비단과 향신료, 금속뿐 아니라 사상도 오갔다. 중세 세계의 핵심 교역로에 있던 이 거점은 지금 수미터 깊이의 물속에 함께 잠겨있다. 거리와 가마, 묘지까지 말이다. 수중 발굴은 이제 막 시작됐고 연구진은 잘 보존된 문화층이 앞으로 수많은 발견을 약속한다고 말하다. 그 아래 무엇이 더 잠들어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음은 홀로 갈라져 나온 또 하나의 인류다. 인간이 하나뿐이라는 말은 교과서 속에서나 통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알타이의 데니소바 동굴로 가보자.
2008년 이곳의 한 지층에서 콩알만한 손가락 마디뼈 조각이 발견됐다. 보통이라면 다시 눈길조차 주지 않을 작은 유물이었지만 연구진은 유전자 분석에 맡겼고 2010년 마침내 유전체를 해독했다. 유전학자들은 경악했다. 익숙한 의미의 현생 인류도 네안데르탈인도 아닌 과학계에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던 인류였기 때문이다. 그 순간까지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인류의 한 갈래가 6살에서 7살쯤 된 소녀의 손가락 조각 하나로 확인됐다. 동굴 이름을 따서 데니소바인이라 불렀다. 이후 발견된 것은 이빨 몇 개와 턱뼈 조각 하나뿐이다. 지성을 가진 한 종 전체가 남긴 유물이 그것이 전부다. 한 줌이면 성냥갑 안에 들어갈 정도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온전한 두개골도 완전한 골격도 없다. 남은 것은 유전자와 이빨 3개뿐인 유령 같은 인류다. 그런데도 이들은 광대한 지역에서 살았다. 수만 년 전 시베리아에서 동남아시아까지 퍼져 있었다. 우리 조상들과 너무 가까이 접촉한 탓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의 혈액에는 데니소바인의 유전자가 남아있다. 티베트인들이 대표적이다. 그 오래된 유전자는 다른 이들이 숨쉬기 힘든 고지대에서도 호흡할 수 있게 해준다. 학교에서 배운 인류 진화가 얼마나 단순화되는지 생각해보라. 원숭이 다음에 구부정한 조상이 나오고 곧바로 우리가 등장하는 계단식 그림 말이다. 실제 모습은 계단이 아니라 덤불로 뒤덮인 어두운 숲에 가까웠다. 여러 종류의 인류가 동시에 그 숲을 돌아다니고 같은 동굴에서 잠들며 서로 아이까지 낳았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류를 더 찾아낼지, 어쩌면 살아있는 모습으로 발견할지도 아직 모른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오래된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이제 바다 위의 지문으로 향한다. 아드리아해에는 아주 작은 섬 하나가 있다. 면적은 고작 0.14제곱킬로미터다. 사람은 살지 않고 선착장도 건물도 오솔길도 없다. 바위뿐이다. 하지만 하늘로 올라가 내려다보면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던 장면이 펼쳐진다. 섬 전체를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돌담이 촘촘히 가로지른다. 돌담은 휘고 교차하며 고리와 원, 선을 만든다. 전체 모습은 거대한 지문과도 같다. 섬의 이름은 바레나츠다. 수세기 전에는 이곳으로 이웃 카프리의 섬의 농부들이 찾아왔다. 포도와 올리브나무를 심고 바람을 막기 위해 돌을 하나씩 손으로 쌓아 담을 만들었다. 시멘트도 장비도 없이 오직 두 손과 인내심만으로 완성했다. 수치도 놀랍다. 길이 1.5km의 섬에 돌담이 23km나 놓여있고 시베니크 군도 전체에는 손으로 쌓은 담이 약 100km에 달한다. 오늘날 이 담들은 인간 노동의 기념물로서 유네스코의 보호를 받지만 바레나츠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담은 남, 고사람은 떠났다. 다음은 화산 자리에 세운 피라미드다. 마야일적 산안드레스의 거대 피라미드는 일루팡고 칼데라에서 일어난 티에라 블랑카 호벤 화산 폭발에 대응해 세워졌다. 엘살바도르 라리베르타드주의 사포티탄 계곡에 있는 산안드레스는 기원전 900년 무렵 농업 중심지로 세워졌고 서기 600년부터 900년 사이에는 마야 국가의 수도가 됐다. 서기 539년 무렵 발생한 티에라 블랑카 호벤 화산 폭발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화산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 약 43.7 세제곱킬로미터의 화산물질을 분출했고 심각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며 반경 100km 안의 지역을 파괴했다. 볼더 콜로라도 대학교의 아키라 이치카와 박사는 재앙의 규모 때문에 많은 정착지가 버려졌고 복구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루팡고호에서 불과 40km 떨어진 산안드레스 연구 결과는 폭발 후 몇 년 만에 건축이 시작됐음을 보여준다. 라캄파냐 피라미드는 분화 뒤 불과 5년에서 30년 사이에 착공됐고 완공까지 약 80년이 걸렸다. 높이 7m, 부피 23,000 세제곱미터인 피라미드는 계곡에서 가장 큰 구조물이 됐다. 이치카와 박사는 화산재를 건축재료로 사용했으며 미래의 분화를 막고자 화산을 숭배하는 종교적 의미도 담았을 것으로 본다. 다음은 흑사병의 섬뜩한 비밀이다. 한 연구가 고대 이집트 미라를 통해 북아프리카에서 치명적인 가레토 페스트가 일찍 퍼졌다는 사실을 비췄다. 토리노 이집트 박물관에 보관된 3290년 된 유해가 학자들을 놀라게 했다. 뼈는 물론 장내용물에서도 페스트균의 흔적이 발견됐다. 즉, 이 병은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보다 훨씬 앞서 그 지역에 들어와 있었다. 그동안 가장 오래된 페스트 증거는 아시아에서 나왔으며 러시아의 5000년 된 발견물과 유럽 및 아시아 자료가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토리노의 미라는 위험한 병원체가 고대 이집트에도 자리 잡았음을 처음으로 확인해줬다. 학자들은 투탕카멘 무덤을 만든 노동자들이 살던 아마르나 정착지에서 벼룩이 발견됐다는 사실도 떠올렸다. 벼룩은 감염의 주요 매개체다. 또한 3500년이 넘은 에베르스 파피루스에는 고름이 찬 수수께끼의 종기, 즉 가래토를 연상시키는 기록까지 있다.
이는 패스트가 나일강의 주위에서 배의 승객에게 옮겨간 뒤 지중해 전역으로 퍼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사병은 패스트의 긴 역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한 장에 불과했다. 그 불길한 파도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세계를 덮쳤고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가 훨씬 큰 역할을 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소재로 돈을 번다. 페루 파라카스 반도에서는 1928년 한 고고학자가 고대 공동묘지를 발굴해 두개골들을 꺼냈다. 그런데 모양이 이상했다. 뒤로 길게 늘어나 멜론처럼 보였고 용적도 비정상적으로 컸다. 한두 개가 아니라 300개가 넘었다. 바로 여기서 이 주제를 좋아하면서도 싫어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사실 솔직하면서도 나름 흥미로운 설명이 있다. 세계 여러 민족은 아기의 두개골을 일부러 길게 만들었다. 갓난아이의 뼈가 부드러울 때 머리를 천으로 단단히 감고 널빤지 사이에 끼웠다. 그러면 몇 년 뒤 길쭉한 형태로 변했다. 귀족 혈통임을 드러내는 표시였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왕족의 피를 이었다는 뜻이다. 이 풍습은 페루와 아프리카는 물론 프랑스에서도 19세기까지 이어졌다. 뇌 자체는 변하지 않고 두개골 모양만 달라졌다. 하지만 이와 다른 설명을 내세워 돈을 버는 이들도 있다. 인터넷에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 두개골에서 인간이 아닌 미지의 유전자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떠돈다. 외계 생명체와의 혼혈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문제는 따로 있다. 그런 영상 뒤에는 대개 상업적 목적이 숨어 있다. 고대 풍습을 순진한 사람들에게서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외계 유전자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떠들썩했던 분석을 독립적인 유전학자가 재현하거나 확인한 적도 없고 두개골 변형은 오래전에 설명됐다. 게다가 현대인도 스스로 외모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바꾼다. 목을 들리고 보형물을 넣으며 피부 밑에 기름을 주입하고 입술을 키운다. 우리조차 가까운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른다. 그래도 두개골 이야기는 흥미로운 대목으로 끝난다. 파라카스 표본 몇 개는 확실히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난다. 붕배로 머리 모양을 바꿀 수는 있지만 뼈 자체의 부피와 무게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평균보다 무겁고 큰 두개골이 있으며 과학계도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돌로 만든 탑. 사르데냐 바로미니의 기묘한 구조물이 솟아있다. 거대한 돌덩이로 쌓은 3층 탑으로 시멘트도 아치도 금속도 없다. 오직 무게와 정밀함으로 버틴다. 이곳은 3000년도 더 전 이 지역에 살았던 누라기 문명의 중심 수누락시다. 큰 탑 주변에는 벽으로 이어진 작은 탑들이 둥글게 둘러서 있고 내부에는 바위를 직접 파만든 깊이 15m의 우물이 있다. 지금도 물이 고여 있다. 학자들은 누라게가 요새이자 권력의 상징이며 의식 장소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수누락시의 특별한 점은 거의 온전하게 남았다는 것이다. 계단을 오르고 내부 통로를 걸으며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건축했는지 직접 볼 수 있다. 각 서판은 수톤이나 나가지만 너무 정확히 맞물려 있어 틈 사이로 칼날 하나도 밀어넣기 어렵다. 발굴 결과 이곳은 수세기 동안 활용됐다. 처음에는 요새, 다음에는 정착지였고 나중에는 창고와 매장지로도 쓰였다. 20세기 고고학자 조바니 릴리우가 단지를 발굴해 이것이 탑 하나가 아니라 돌로 이루어진 도시 전체임을 입증했다. 누라게는 청동기 시대 유럽이 결코 암흑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곳 사람들은 설계하고 건축하며 수천 년을 버티는 기념물을 만들 줄 알았다. 흑해 속 고대 구조물. 아파지아 해안에서 국제 수중 고고학 탐사대가 중요한 유적들을 발견했다. 특수장비와 잠수부를 동원해 구다우타와 수우미 앞바다의 수심 1m에서 60m 구간을 조사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수우미만 베슬레트 카강 하구에 남은 중세 구조물이었다. 이곳에는 고대 도시 디오스쿠리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고대 석비가 발견된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은 반원형 석조물, 아마 벽이 딸린 탑의 흔적을 찾아냈다. 큰 자갈을 석회 모르타르로 쌓았고 내부에는 도자기도 섞여 있었다. 물속에 모래와 진흙이 너무 많아 촬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상세 조사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진행하기로 했다. 구다우타 앞바다에서는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는 여러 그릇도 발견됐고 수심 48m에서 50m에서는 암포라도 나왔다. 발트해 바닥에서 보낸 460년. 1563년 스웨덴 국왕 에리크 14세는 발트해의 세력판도를 바꿀 함선 마르스를 건조했다. 길이 48m, 배수량 1800톤, 한포 107문 의실은 유럽 초기의 거대한 3층 돛대군함이었다. 수평선의 모습만 보여도 적이 두려워한 기함이었다. 덴마크와 독일은 정면 승부로는 이 배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1564년 5월 30일 마르스는 덴마크와 독일 연합함대와 전투를 벌였다.
첫날은 스웨덴이 승기를 잡았고 한포가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하지만 둘째 날 날씨가 나빠지면서 스웨덴 함대가 흩어졌고 거대한 마르스만 적함대 전체를 홀로 상대하게 됐다. 독일 함선들은 영리한 전술을 택해 대포 사거리로 들어가지 않고 황과 송진, 초석을 섞은 소위탄을 기암갑판에 퍼부었다. 스웨덴군이 불을 끄는 동안 류베크와 덴마크의 승선 전투원 약 300명이 올라탔다. 백병전이 가장 치열할 때 불길이 화약고에 닿았다. 폭발이 얼마나 강했는지 선수 부분이 본체에서 4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마르스와 함께 스웨덴군 700명에서 800명, 독일군도 수백 명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발트의 역사를 바꿀 예정이던 배는 정확히 전투 하루 만에 생을 마쳤다. 이후 발트의 바닥에서 460년 넘게 누워 있었지만 놀랄 만큼 온전했다. 차갑고 염도가 낮은 물, 약한 해류 덕분이었다. 무엇보다 발트해에는 다른 바다에서 목선 선체를 파먹는 종조개가 없다. 학자들은 폭발로 휘어진 청동대포와 소위 수류탄, 옛 그림에서만 보던 승성 갈고리, 그리고 칼자국이 남은 뼈를 발견했다. 발트해는 배 한 척만 보존한 것이 아니다. 16세기 해전의 완전한 모습과 역사가 대개 남기지 못하는 세부까지 통째로 봉인했다. 존재하지 않았던 공룡들. 멕시코 아캄바로에서 1944년 독일인 상인이 말을 타고 가다가 땅속의 도자기 조각을 보고 파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꺼낸 점토 인형은 3만 점이 넘었다. 그 중에는 사람과 신, 동물뿐 아니라 공룡도 있었다. 막연한 도마뱀이 아니라 볕과 등판을 지닌 알아볼 만한 모습이었다. 일부 인형에는 공룡 옆에 사람까지 있어 마치 같은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보인다. 대한 역사를 믿는 이들은 당연히 환호한다. 인간이 공룡과 나란히 살았다는 증거이며 지구가 수백만 년 되었다는 지질학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유물들은 20세기에 만든 미조품일 가능성이 크다. 현지 농민들은 인형 하나를 가져올 때마다 돈을 받았다. 게다가 당시 주변 지역에서는 공룡 영화가 한창 상영됐고 그림이 실린 잡지도 팔렸다. 소재가 어디서 왔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래도 이 이야기가 완전히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인형을 마지막으로 점토를 구운 시기를 측정하는 분석에 맡기자 실험실은 수천 년 전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곧바로 대형 발견의 냄새가 났다. 존경받던 미국인 교수 한 명도 공개적으로 진품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그 일로 경력 전체를 무너뜨렸다. 그런데 얼마 뒤 실험실이 갑자기 결과를 철회했다. 계산을 잘못했다고 밝혔다. 누가 압박했는지 왜 그토록 빨리 입장을 바꿨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이 많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에 끌리는 이유일 것이다. 인간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는 주장을 믿어서가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이다. 결과가 기존 관점에 잘 맞으면 학자와 역사가들이 앞다퉈 알리고 대발견으로 만든다. 반대로 불편하면 없었던 일처럼 조용히 감춘다는 의심이 생긴다. 다음은 에어컨에서 나온 성수 이야기다. 인도의 브린다반에 있는 스리방케 비하리 사원에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지만 수백 명의 신과 온갖 사원이 있는 나라라서 더욱 인상적으로 보이는 우스운 사건이 벌어졌다. 신도들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코끼리상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그것을 크리슈나의 발에서 흘러나온 성수라고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원을 식히는 에어컨에서 떨어진 평범한 응축수였다. 에어컨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신도들은 계속해서 이것이 사원 관리인들이 매일 신의 발을 씻길 때 모으는 크리슈나의 연꽃발 감로라고 주장했다. 결국 사원은 공식 성명을 내 오해를 풀고 그 물을 마시지 말라고 경고해야 했다. 에어컨 내부에는 곰팡이와 세균이 자라 물방울에 쉽게 섞일 수 있다. 그 물을 마시면 감염될 위험이 있었다. 물론 현지인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 비교적 익숙하다는 말도 있지만 그렇다고 길거리 음식이 언제나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 사건이 방송에 소개되자 일부 신도들은 사원 측이 왜 더 일찍 알려주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 이미 믿음을 굳힌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명성을 위해 세계의 불가사의를 불태운 남자. 고대 소아시아 서부 해안의 에페소스에서 고고학자들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유명한 아르테미스 신전의 윤곽을 복원했다. 남은 것은 기둥 파편과 기초뿐이지만 그 규모를 짐작하기에는 충분하다. 이 신전에는 고대사에서 가장 기묘하고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헤로스트라토스의 이야기가 얽혀있다. 기원전 356년 그는 복수나 신앙이 아니라 명성을 얻기 위해 신전에 불을 질렀다. 죽음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길 바랐다. 전설에 따르면 신전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태어난 바로 그날 밤 불탔다. 화재는 고대 세계의 가장 위대한 건축물 가운데 하나를 파괴했고 무의미한 파괴의 상징이 됐다. 화재 뒤 에페소스 당국은 사형을 내걸고 헤로스트라토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하게 했지만 그 금지는 정반대로 작용해 이름을 살려냈다.
역사가 테오포포스가 그의 이름과 그 안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걸작을 파괴한 인간은 범죄 때문에 오히려 불멸의 존재가 됐다. 20세기 고고학자들이 성소의 아래층을 파헤쳤을 때 고대 화재의 흔적과 탄 들보, 녹아붙은 기와 조각이 발견됐다. 그 재 속에서도 묘한 아이러니가 느껴진다. 당대 최고의 신전은 적군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억되기를 갈망한 한 인간에게 파괴됐다. 오늘날 헤로스트라토스의 이름은 파괴적인 명성의 상징이며 시간이 창조자뿐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름을 남기려던 자도 기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대에도 인기를 위해 끔찍한 행동을 벌이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일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다. 이집트 최초 통치자 시대의 양조장. 고고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을 이집트 아비도스의 공동묘지에서 발견했다. 이 발견은 초기 맥주 제조 기술뿐 아니라 피라미드 건설 때 자원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보여준다. 단지는 길이 최대 20m인 대형 설비 8개로 구성됐다. 각 설비에는 40개씩 두 줄로 그릇이 놓여 있었고 곡물과 물의 혼합물을 데우는 데 쓰였다. 전형적인 맥주 양조 과정이다. 학자들은 이 양조장을 제1왕조의 창건자로 여겨지는 파라오 나르메르 시대의 것으로 추정한다. 연구를 이끈 애덤스 박사는 이를 산업 규모의 생산시설이라고 부르며 고대 이집트가 노동력을 매우 체계적으로 조직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대량의 자원을 분배하고 노동력을 조직하는 능력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비롯한 거대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게 했다. 맥주는 의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비도스의 대규모 생산은 맥주가 재물과 행사, 종교의식에 사용됐음을 가리키며 이집트 왕권의 발전에서 지닌 중요성을 확인해준다. 2번 거짓말한 남자, 다시 페루다. 이 땅은 고고학자들을 미치게 하려고 만들어진 듯하다. 1960년대 이카에는 하비에르 카브레라 박사가 살았는데 어느 날 기묘한 문양이 새겨진 검은 돌 하나를 손에 넣었다. 그는 평생 이 주제에 빠져 10,000점이 넘는 돌을 모았다. 돌의 연대를 믿는다면 섬뜩할 만한 장면들이 새겨져 있다.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별을 보고 심장수술과 장기 이식을 하며 또다시 공룡 등에 올라탄다. 이 유물은 이카의 돌이라 불렸다. 공식 학계는 곧 위조품으로 결론 내렸고 심지어 그것을 만든 사람까지 찾아냈다. 현지 농부 바실리오 우추야였다. 처음에는 비밀 터널에서 돌을 찾았다고 맹세했지만 압박을 받자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자신이 직접 새겼다고 말했다. 거짓이 아님을 보이겠다며 1977년 영국방송공사의 다큐멘터리 신들에게 가는 길에서 제작 과정을 카메라 앞에 공개했다. 촬영 도중 치과 도구가 등장하는 그림을 직접 긁어 새긴 뒤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돌을 거름 속에서 삶았다.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 순진한 관광객들에게 팔았다. 이쯤이면 사건은 끝났으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 될 듯하다. 하지만 그 뒤에 이 사건에서 가장 흥미로운 반전이 나온다. 얼마 후 바실리오는 자신의 자백을 번복했다. 위조했다고 한 말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진짜 고대 무덤을 도굴한 죄로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일부러 거짓말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념품을 만든 일로는 감옥에 가지 않지만 고대 유물을 훔치면 오랫동안 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돌을 위조했다고 고백한 뒤 그 고백 자체가 거짓이었다고 다시 고백했으니 무엇이 진실인지 아무도 모른다. 아마 본인도 모를 것이다. 한 가지 생각은 이렇다. 농부 한 명이 평생 손으로 10,000개의 돌에 그림을 새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위조품은 마을 전체가 참여한 대량 생산물이었거나 일부 돌은 정말 고대 유물일 수도 있다. 다음은 괴물의 굴이다. 남아메리카에는 수천 개의 터널이 있다. 어떤 것은 짐승굴처럼 좁고 어떤 것은 군사기지 복도처럼 너비가 4m에 길이는 수백 미터다. 누가 팠을까? 물과 용암은 원인이 아니다. 지질학자들은 자연적으로 생긴 구조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적에는 발톱이 긁은 듯한 홈이 있다. 아르헨티나의 한 동굴에서는 해답도 나왔다. 무게가 각각 4톤이고 발톱 길이가 최대 20cm인 거대 땅늘보 2마리의 골격이다. 이만한 동물이라면 그런 크기의 터널이 필요했을 것이다. 여러 세대에 걸쳐 굴을 파면서 새끼를 기르고 빙하기의 추위를 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더 좁은 통로는 또 다른 괴물인 고대의 거대 아르마딜로가 팠을 수 있다. 오늘날 후손들도 굴을 파지만 규모가 작을 뿐이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 이런 터널을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팠다면 우리 발밑에는 대체 무엇이 더 있을까? 거대한 전쟁 추모비. 고고학자들은 시리아 바나바지 유적에서 4,000년 된 추모 건축물을 발견했는데 고대 이집트 사카라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닮았다. 건축 재료가 하얗게 빛나 백색 기념물이라 불린 이 인공 언덕은 수십 년 전에 처음 조사됐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2400년 무렵 기존의 봉분을 개조하고 수평 계단을 여러 층 덧붙였으며 각 계단에는 석고층으로 봉인한 무덤이 최소 30기씩 있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헌에는 적의 시신을 쌓아 만든 전쟁 기념물이 언급되지만 그런 유적은 아직 실제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테바나트의 백색 기념물은 전사 한적이 아니라 정착지 주민들을 안장하고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 발견은 근동 고고학의 일부 전통적 해석에 의문을 던진다. 기념물의 크기는 사카라의 조세르 계단식 피라미드와 비슷했지만 돌이 아닌 흙으로 지었다. 백색 기념물의 무덤들은 의뢰에 따라 세심하게 배치됐고 군사장비와 함께 매장됐으며 때로는 투사체와 동물 가죽도 곁에 놓였다. 이는 공동체가 전사들을 기리기 위해 추모비를 세웠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아스완의 미완성 오벨리스크다. 화강암 채석장 아스완 근처에는 길이 약 42m, 무게 약 1200톤에 달하는 거대한 오벨리스크 원석이 누워있다. 고대 장인들은 옆면을 이미 평평하게 다듬었고 아래쪽만 잘라 나일강으로 옮기면 됐다. 하지만 돌에 균열이 생겨 작업을 포기했다. 도구 자국은 맨눈으로도 보인다. 현대 절단기로 그은 듯한 긴 홈과 돌을 강하게 두드려 파낸 둥근 웅덩이들이 남아있다.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이들은 이런 매끈한 절단면은 톱에 박은 다이아몬드나 정체불명의 에너지 광선으로만 만들 수 있으며 신전 건축가들이 아틀란티스와 함께 사라진 기술을 가졌다고 주장하다. 고고학자들의 설명은 더 단순하다. 이집트인들은 둥근 돌러라이트 망치를 사용했다. 수천 번 내리치면 단단한 돌러라이트가 화강암에 석영 알갱이를 부수며 고른 홈을 만들었다. 그 홈에 나무 쐐기를 꽂고 물을 먹이면 나무가 팽창해 도이층을 떼어냈다. 가벼운 진동이 현대 절삭공구 자국처럼 반듯한 줄을 남겼다. 계산상 석공 100명이 작업하면 몇 달 안에 블록을 분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균열로 쓸 수 없게 되면서 계획이 중단됐다. 오늘날 미완성 오벨리스크는 박물관 전시물처럼 누워있고 그 안에는 파라오의 야망과 청동기 시대 기술이 함께 얼어붙어 있다. 어떤 이들은 잃어버린 지식의 증거로 보고 다른 이들은 고대 공학의 교과서로 본다. 다만 이 거대한 돌을 움직이는데 기적이 아니라 정밀한 계산과 인간을 넘어서는 인내가 필요했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한다. 체츠워스의 대운실. 조지프 팩스턴이 1851년 만국박람회를 위해 세운 전설적인 수정궁이 등장하기 훨씬 전 그는 아름다운 더비셔의 체츠워스 하우스 영지에서 기술을 갈고 닦았다. 그곳에는 거대한 유리 건물인 대운실이 세워졌고 팩스턴은 훗날 런던 최대의 건축 화재작에 적용할 혁신적인 방식을 이곳에서 먼저 시험했다. 이미 1830년대 수석 정원사로 일하면서 체츠워스의 조경을 새로 설계해 16헥타르 규모의 수목원을 만들고 파인애플 같은 이국적인 작물도 재배했다. 현대식 온실 개념은 이제 막 확산되던 때였고 체츠워스의 기존 온실들은 나이가 있었다. 팩스턴은 새로운 지붕 구조를 도입했다. 아침과 저녁 햇빛을 비스듬히 받도록 하고 최대한 많은 자연광이 들어오게 독창적인 금속 골조를 만들었다. 이 방식은 곧 다른 곳에서도 따라했다. 1836년 그는 길이 70m, 너비 38m, 높이 약 20m의 거대한 온실 건설에 착수했다. 안에서는 마차 2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었고 바위 돌출부 뒤에 숨긴 계단은 회랑으로 이어져 열대 야자나무 꼭대기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따뜻한 기후는 석탄 보일러 8대가 유지했고 보일러들은 지하의 복잡한 배관과 연료를 운반하는 철도와 연결됐다. 겨울한철에 석탄이 최대 300톤 필요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무렵 연료가 극심하게 부족해졌다. 난방을 멈추자 모든 식물이 죽었다. 유지비가 터무니없이 비쌌던 대운실은 곧 철거됐다. 하지만 수정궁의 눈부신 위용을 가능하게 한 기술은 바로 이곳에서 자라났다. 다음은 돌군대의 파편이다. 이탈리아 서쪽 지중해의 큰 섬 사르데냐에서 1974년 한 농부가 몬페프라마의 밭을 갈고 있었다. 쟁기에 무언가 걸렸다. 자세히 보니 땅속에서 돌로 깎은 사람 머리가 나왔다. 고고학자들이 불려와 발굴을 시작했고 마침내 돌로 된 군대 전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방패를 든 전사와 궁수, 격투가들이었으며 키는 각각 약 2m였다. 수천 년 전 섬에 살며 수천 개의 돌탑을 남긴 고대 민족이 만들었다. 하지만 글은 반 한 줄도 남기지 않아 그들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조각상들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산산조각 내 땅에 묻었다. 고고학자들은 약 4만 개의 파편을 모아 거대한 돌 퍼즐처럼 인물들을 다시 조립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얼굴이다. 눈 자리에 동그라미 2개가 새겨져 있다. 원이 다른 원 안에 들어있어 2개의 관역이 바라보는 듯하다. 얼굴은 납작하고 생기가 없다. 처음 본 사람들은 인간보다 로봇을 닮았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곧바로 이들이 전사가 아니라 현지인이 실제 모습을 보고 돌에 새긴 외계인이라는 설이 등장했다.
고대 로봇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조각상을 만든 것은 사르데냐에서 돌탑을 세웠던 누라기인이라는 평범한 인간들이었다. 유물은 모두 조사됐고 오늘날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그래도 수수께끼 하나는 남는다. 세월이 전사들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다. 누군가 일부러 부수고 땅에 묻었다. 조각상 곁에서는 사람들의 무덤도 나왔는데 시신은 어떤 의식에 따라 하나씩 반듯한 줄로 정성스럽게 묻혀 있었다. 그러니 이들은 결코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다음은 쌍피라미드형 철괴다. 보스니아 북부 사바강에서 수중 고고학자들이 꺼낸 것은 장신구나 동전이 아니라 쌍피라미드 모양의 철괴 수백 개였다. 2000년 전 칼과 화살초, 생활용품 부품을 만들던 매우 희귀한 반제품이다. 형태는 양쪽이 피라미드처럼 뾰족하며 대량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전에는 프랑스와 독일, 슬로베니아, 사라예보의 박물관에 낱개만 있었지만 여기에는 창고 하나 분량이 쌓여 있었다. 제작 시기는 대략 기원전 1세기에서 2세기다. 로마의 압력으로 지역 교역망이 재편되고 철이 장인들의 핵심 교환 수단이 되던 때다. 고고학자들의 설명은 단순하다. 침몰한 화물이라는 것이다. 강물이 요동쳐 바지선이 뒤집혔을 수도 있고 나루터에서 수레가 통째로 물에 빠졌을 수도 있다. 가벼운 물건은 물살에 흩어졌지만 무거운 쌍피라미드형 철괴는 무더기로 강바닥에 가라앉았다. 연구진은 기준점을 세워 위치를 측정하고 사진 측량으로 3차원 모형을 만들었다. 철괴는 부식을 늦추기 위해 즉시 증류수에 담겼다. 다음은 화학 분석이다. 철을 어느 광석에서 재련했고 어떤 길로 운반했는지 밝혀줄 것이다. 산지 추적 결과가 맞아떨어지면 사바강은 로마 도착 이전부터 강력한 운송로였음이 드러난다. 보산스카 포사비나는 철이 힘과 무기, 도구, 기반 시설로 바뀌던 중심지였을 것이다. 이 보물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산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드물다.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과 물류의 흔적이다. 당대 경제를 들여다보는 유용한 창이다. 무엇을 거래하고 어떻게 운반했는지 이런 발견으로 알 수 있다. 다음은 피라미드 아래의 지하 공간이다. 일본과 이집트 학자들이 기자의 거대한 공동묘지를 연구했다. 관심을 끈 곳은 서쪽 묘지의 한 구역이었다. 왕족과 고위 관리들이 나란히 놓인 평지봉 무덤에 묻힌 곳이며 그 사이에는 아직 조사하지 않은 빈터가 있었다. 양국 연구진은 지표 투과 레이더와 전기 비저항 단층 촬영으로 그곳을 조사했다. 땅을 파지 않고도 내부를 살필 수 있었다. 스캔 결과 깊이 50cm에서 2m 사이에 약 10m 곱하기 10m 크기의 기역자형 구조물이 있었다. 연구진은 형태와 위치가 지나치게 규칙적이어서 자연지형이 아닌 인공구조라고 본다. 더 깊은 시설의 일부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깊이 5m에서 10m에서도 안반이 균일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이상 신호가 포착됐다. 또 다른 무덤이나 유물이 든 방일 수 있다. 다음은 산채로 불탔다는 전설이다. 미국 네바다주의 러브록 동굴에서 파이우트족은 대대로 무서운 이야기를 전했다. 오래전 그들 곁에 인간보다 훨씬 큰 붉은 머리의 적대적인 거인 식인종이 살았다는 전설이다. 파이우트족은 3년 동안 싸운 끝에 남은 거인들을 동굴로 몰아넣고 입구를 나뭇가지로 막은 뒤 불을 질렀다고 한다. 그 민족은 그렇게 산채로 불탔다. 오랫동안 모닥불가의 무서운 옛 이야기로만 여겨졌다. 그러다 1911년 구아노를 캐던 노동자 2명이 동굴로 들어갔다. 비료로 쓰는 새 배설물을 채굴하던 사람들이었다. 깊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것이 나왔다. 처음에는 평범한 뼈였지만 곧 사람 골격임을 알아냈고 49가 넘었다. 일부는 키가 7피트에서 8피트, 즉 2m가 넘을 만큼 컸다. 입구 근처에서는 거센 화재의 흔적도 발견됐다. 파이우트 전설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거인과 동굴, 불까지 모두 있었다. 이후 더 기묘한 물건들이 나왔다. 동굴에서는 고대 유물 10만 점 이상이 발견됐고 그 중에는 유난히 큰 것도 있었다. 길이 약 40cm의 샌들은 키가 거의 3m인 사람에게 맞을 정도였다. 거인이 입은 듯한 크기의 옷도 나왔다. 많은 골격의 머리카락과 두개골에는 붉은색이 남아있었다. 파이우트 추장의 후손인 사라 위네무카라는 여성은 그 붉은 머리카락 한 다발을 보관해 자신의 드레스에 꿰매 넣었고 그 옷을 입고 거인과 벌인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거대한 뼈들 중 상당수는 시간이 지나며 사라졌다. 일부 두개골은 지역 박물관에 있었지만 약 10년 전 치워진 뒤 조용히 다시 매장됐다. 이후 유물을 연구한 학자들은 거인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 뼈는 보통 사람의 것이며 고대 미라의 검은 머리카락은 땅속에서 수천 년 동안 색이 빠지면서 저절로 붉게 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 문자가 없던 민족이 어떻게 그토록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했을까? 특정한 붉은 머리 민족과 3년의 전쟁, 동굴과 화재까지 나온다. 게다가 왜 입구에서는 실제로 불타는 적이 발견됐을까? 파이우트족은 지금도 이 이야기가 전설이 아니라 조상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다.
붉은 머리 거인에 대한 이야기는 네바다에서만 언급되는 것도 아니다. 페루와 뉴질랜드, 이스터 섬에도 비슷한 전승이 있다. 모든 것을 곧바로 허구로 치부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거인의 존재 자체가 왜 그토록 불가능하게 느껴지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에 거대한 파충류인 공룡이 지구를 걸어다녔다면 몸집이 큰 인간도 존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완전히 터무니없는 가정은 아니다. 다음은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문이다. 로마 판테온의 청동문은 서기 115년 무렵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대에 주조됐고 지금도 원래 자리에 남아있다. 문짝 하나의 높이는 약 7.6m, 너비는 2m가 넘는다. 두꺼운 청동으로 만들었지만 무게가 정밀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됐다. 경첩과 고정장치, 비례 덕분에 별도의 기계 없이도 매일 여닫을 수 있었다.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았지만 형태와 기능은 변하지 않았다. 이 문은 장식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건축 전체의 일부로 제작됐다. 거대한 주형과 정확한 계산, 막대한 자원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은 지금까지 제 역할을 하며 거의 2000년 동안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고대 이집트의 알려지지 않은 신이다. 아마 펠루시움이라는 이름은 낯설 것이다. 나일강 삼각주 동쪽 경계에 있던 고대 이집트 도시다. 동쪽 침입을 막는 첫 방어선이자 페르시아인과 그리스인, 로마인, 아랍인이 모두 지나던 거대한 항구였다. 펠루시움을 장악한 자가 이집트의 입구를 지배했다. 오늘날 이곳은 테레 파라마라 불리며 이집트 고고학자들이 6년째 발굴 중이다. 최근 중앙에 지름 35m, 축구장 절반쯤 되는 거대한 수조가 있는 원형 신전을 발견했다. 수조는 나일강 지류와 수로로 이어져 있었고 탁하고 비옥한 진흙을 품은 물이 저절로 흘러들었다. 주변에는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수로와 저수조가 촘촘히 배치됐다. 정중앙에는 커다란 신상이 놓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각형 단이 있었다. 이 신전은 누구에게 바쳐졌을까? 펠루시라는 신이다. 너무 알려지지 않아 대부분의 역사가도 들어보지 못한 존재다. 이름은 진흙과 점토, 계흙을 뜻하는 그리스어 펠로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비옥함과 재생을 상징하는 나일강 진흙의 신이다. 나일강은 해마다 범람해 강변에 비옥한 진흙층을 남겼고 그것이 없었다면 이집트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강과 함께 숨쉬는 살아있는 수조를 품은 원형 신전을 이 신에게 바쳤다. 건축에는 여러 문화의 흔적이 동시에 보인다. 이집트식 배치와 그리스식 비례, 로마식 세부가 섞여 있는데 문명의 교차로였던 도시라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신전은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6세기까지 거의 800년 동안 사용됐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로마, 다시 비잔티움으로 권력이 바뀌는 시대를 견뎠다. 발견에는 위성과 특수장비가 활용됐다. 땅을 엑스레이처럼 투과해 파지 않고도 지하 구조를 보여주는 장치였다. 스캔은 수미터 아래의 거대한 건물을 드러냈다. 이어 소규모 시험 발굴을 진행하자 벽돌벽과 이집트 신들이 새겨진 부적, 파라오 투투모세 3세의 이름이 새겨진 스카라베가 나왔다. 그는 이 신전보다 1000년 먼저 살았지만 사후에도 오랫동안 성인처럼 숭배됐다. 거의 800년 동안 이 수조에는 나일강물이 들어찼다. 사람들은 이곳에 와 기도하고 부적과 공물을 바쳤다. 그 뒤 모든 것이 모래에 덮여 다시 1500년 동안 잠들었다. 마침내 위성이 위에서 들여다볼 때까지 말이다. 오클로의 원자로. 가봉 1972년. 프랑스의 한 실험실이 우라늄 광석을 받아 분석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중요한 동위원소인 우라늄 235가 절반 가까이 줄어 있어 이미 연료로 태운 듯했다. 곧 전 세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진다. 아프리카 정글 아래에 고대 원자력 발전소가 숨어 있다는 이야기였다. 학자들은 현장으로 달려가 수십 개의 시추공을 뚫었다. 결론은 뜻밖이지만 자연스러웠다. 20억 년 전 이곳에는 우라늄이 풍부한 암석과 사암 알갱이 사이의 틈, 그리고 그 사이를 천천히 흐르는 지하수가 드물게 한데 모였다. 물은 중성자의 속도를 낮춰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 끓어오르면 반응이 멈췄다. 식은 지층에 물이 다시 차면 반응도 재개됐다. 원자로는 수십만 년 동안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며 특유의 희귀 동위원소 조합을 남겼다. 인간이 만든 원전도 우주에서 온 존재의 개입도 아니었다. 자연이 스스로 조립한 절묘한 지구화학적 화로였을 뿐이다. 그래도 5% 이야기는 강렬하다. 지구는 기술자 없이도 원자로를 만들 수 있고 우라늄과 물, 시간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음은 외계인으로 오해받은 아이다.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이다. 시신은 썩지 않고 말라 수세기 동안 남는다. 2003년 오스카르 무뇨스라는 남자가 버려진 광산마을 라노리아를 돌아다니다 가죽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천으로 감싼 아주 작은 몸이 있었다.
길이는 15cm로 손바닥만 했고 모습은 섬뜩했다. 머리는 길고 뾰족했으며 눈구멍은 크고 비스듬했다. 이빨은 어른 같았고 갈비뼈는 정상적인 12쌍이 아니라 10쌍뿐이었다. 사람들은 이를 아타라고 불렀다. 솔직히 모습만 보면 10명 중 9명은 외계인이라고 할 것이다. 2013년 미확인 비행물체 다큐멘터리 시리우스가 공개됐고 미국인 스티브 그리어는 이 미라가 외계 생명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영상은 전 세계로 퍼졌다. 하지만 바로 그 작품이 수수께끼의 해답으로 이어졌다.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 게리 놀런이 이를 보고 조사에 나섰다. 그의 말에 따르면 처음부터 폭로할 생각으로 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어느 순간 자신도 기대감에 사로잡혔다고 한다. 정말 외계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갈비뼈에서 표본을 채취해 전체 유전자를 해독하자 정체는 인간으로 드러났다. 아마 칠레 출신의 여자아이였다. 기괴한 외형은 모두 돌연변이 때문이었다. 유전자에서는 64개 이상이 발견됐고 그중 상당수는 인간에게서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었다. 이상은 정확히 뼈의 성장과 갈비뼈 수를 조절하는 유전자 부위에 몰려 있었다. 그 때문에 뼈가 너무 빨리 성숙해 6살에서 7살 아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숙아였다. 미라의 나이도 약 40년에 불과해 현대에 살았던 아이였다. 한 아이에게 왜 그토록 많은 유전자 이상이 생겼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다만 근처에는 초석을 캐던 폐광들이 있었고 의사들은 어머니가 임신 중 관련 화학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늘 그렇듯 결과를 믿지 않고 논란이 매수됐으며 연구진 전체가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음모론을 외치는 사람도 나왔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인상적인 답을 내놓았다. 주장이 요란하고 믿기 어려울수록 결국 빈 껍데기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먼저 치워야 한다. 그런 잡음을 걷어내야 그 아래에서 과학을 정말 뒤집는 사실이 발견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 작은 아타가 결국 보여준 것도 우리가 자기 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평범한 인간 아이에게서 과학이 존재조차 몰랐던 돌연변이가 발견됐다. 외계인은 아니지만 여전히 놀라운 발견이다. 고대 돌기둥의 어두운 역사. 스웨덴은 거친 나라지만 그곳에도 유난히 음산하면서 매혹적인 장소가 있다. 비스뷰 북쪽 자연보호구역에 교수대 언덕에 서 있는 돌기둥 3개가 그중 하나다. 유럽에서 온전히 남은 유일한 중세 처형지일 가능성이 있다. 비스뷰 지역의 작은 언덕 꼭대기에 있는 비스뷰 갈게베리에트는 으스스스하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며 중세부터 남은 드문 유적이다. 13세기에 세워져 지역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데 사용됐다. 낮은 돌담에 둘러싸인 높은 석주들은 사형수들을 밧줄이나 갈고리에 매달던 나무 들보를 바쳤다. 교수대는 바다에서도 보여 범죄자들에게 기다리는 가혹한 처벌을 경고했다. 주변을 발굴하자 약 300명의 유해가 발견됐으며 모두 처형된 사람들이었다. 일부는 당시 사치품이던 나무관에 들어있었다. 이는 상류층 사람이었음을 뜻하며 이곳에서 강도나 빈민뿐 아니라 지배층 인물도 처형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음은 사막의 성이다. 알제리 사막의 모래 언덕 한가운데 외로운 폐허가 길도 이름도 없이 서 있다. 관광객은 찾아오지 않고 위성사진조차 거의 없다. 비공식적으로 크사르 드라라 부른다. 베르베르어 크사르는 궁전이나 성을 뜻하고 드라는 한때 근처를 흐르던 강의 이름이다. 누가 이 성을 지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정확한 연대도 주변 정착지의 흔적도 없고 모래 위에 돌 윤곽만 남았다. 시간에서 건물을 도려내 그대로 잊어버린 듯하다. 위치 정보와 무인기, 탐사의 시대에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오히려 익숙한 역사 그림에 들어맞지 않기에 이런 폐허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모헨조다로의 고리. 1920년대 고대 도시를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지름이 고작 1.5cm인 청동고리 몇 개를 발견했다. 턱대경으로 보니 안쪽 표면에 4줄에서 5줄의 글처럼 보이는 미세한 선이 있었다. 인더스 문명의 장인들이 머리카락보다가는 글씨를 쓸 줄 알았던 듯했다. 80년 뒤 고리를 전자현미경으로 보자 일부 긁힌 자국은 실제로 인더스 문자 몇 개와 닮았지만 나머지는 무작위로 패인 흔적이었다. 청동은 수천 년 동안 구리와 비소 결정으로 뒤덮였고 얇은 부식층이 얼룩들을 연결해 연속된 글처럼 보이게 했다. 형태로 보아 고리는 부적용 도장이었고 점토나 부드러운 재료에 눌러 서명 같은 자국을 남겼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작업면이 닳아 오해를 부르는 무늬만 남았다. 그러나 인더스의 미세문자라는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채로 친 흙에서 또 다른 청동고리가 나올 때마다 연구자들은 현미경을 든다. 어쩌면 이번 고리에는 부식 자국이 아니라 미세한 크기로 새긴 진짜 문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공포는 눈앞의 것을 키운다. 1520년 남아메리카 최남단.
마젤란 탐사대가 낯선 해안에서 겨울을 난다. 항해 전체를 일기로 남기던 학자이자 선원 안토니오 피가페타는 믿기 어려운 만남을 기록했다. 해변의 원주민이 노래하고 춤추며 모래를 공중으로 뿌렸는데 너무 거대해 탐사대에서 가장 큰 사람도 허리밖에 닿지 않았다. 피가페타는 인간이 아니라 거인이라고 적었다. 접촉을 시도하려고 선원 한 명을 보내 거울을 건넸다. 거인은 처음으로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기절해버렸다고 한다. 이후 마젤란은 거인 2명을 붙잡아 유럽으로 데려가 구경거리로 보여주기로 했다. 선물로 유인해 둘을 쇠사슬로 묶었지만 귀양 도중 모두 죽었다. 마젤란 자신도 유럽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는 이 땅을 대략 큰 발의 나라라는 뜻의 파타고니아라고 불렀고 여기서 유럽이 거의 300년 동안 진지하게 믿은 전설이 시작됐다. 다른 항해자들도 잇따라 비슷한 이야기를 가져왔지만 거인의 키는 전해질 때마다 커졌다. 처음에는 7피트, 다음에는 9피트, 나중에는 12피트가 됐다. 지도에는 그곳이 거인의 나라라고 적혀 접근하려는 이들에게 경고했다. 300년 동안 학식 있는 선장들조차 거인을 두 눈으로 봤다고 진지하게 맹세했다. 실제로 그곳에 살던 테오의 체족의 평균 키는 거의 1.9m였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체격 좋은 남성 정도지만 늘 영양이 부족했던 당시 유럽인은 키가 1.5m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그 옆에 선 테오 엘체인은 정말 거인처럼 보였을 것이다. 공포와 뱃사람들의 과장된 이야기는 그 키에 수십 센티미터를 더했다. 논쟁을 끝낸 사람은 찰스 다윈이었다. 직접 그 지역을 방문한 뒤 자신이 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키 큰 민족이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이지 거인은 아니라고 기록했다. 이 정도면 이야기를 끝내도 되지만 한 가지 생각은 계속 남는다. 지구의 거의 모든 민족과 고대 문화에는 거인 전승이 존재한다.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같이 완전한 허구일 수 있을까? 어딘가에는 실제 원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문제는 키만이 아니다. 진실이 감춰졌다는 의심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다. 그 대상도 거인뿐 아니라 문명 전체의 실제 연대와 지식, 기술에까지 이른다. 그래서 자기 땅에서 수사한 것을 파냈다면 성급히 결론 내리거나 넘기기 전에 먼저 자료를 남기는 편이 좋다. 다음은 지구에서 가장 독특한 성이다. 사포라 성은 스페인 과달라하라주의 칼데로스 산맥에서 바위 절벽 위에 자리한다. 고원의 높이는 약 1400m이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좁은 오솔길 하나뿐이다. 이 지형은 중세 성벽이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전략적으로 중요했다. 고고학 자료는 청동기와 철기 시대부터 사람이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요새만이 아니라 이 지형 자체가 오랫동안 이용됐음을 뜻한다. 서고트인과 이후의 이슬람 통치자들은 이 고지를 감시와 방어 거점으로 활용했다. 오늘날 모습의 석성은 12세기에서 13세기에 짓기 시작했다. 기독교 왕국과 이슬람 영토가 맞서던 시기였다. 건축은 지형에 철저히 맞춰졌고 성벽과 탑은 불필요한 장식 없이 바위에 그대로 박혀있다. 레콘키스타가 끝난 뒤 사프라의 군사적 가치는 서서히 사라졌고 15세기 말에는 버려졌다. 20세기에는 심하게 무너져 있었지만 한 개인 소유주가 사들여 수십 년에 걸쳐 복원했다. 오늘날 사프라성은 많은 사람에게 드라마 왕자의 게임에서 기쁨의 탑을 표현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요새의 진짜 가치는 문화와 시대가 바뀌어도 한 장소가 수천 년 동안 의미를 유지해온 과정에 있다. 땅속의 인공동굴. 잉글랜드 슈롭셔의 케인 터널 영지를 걷다가 발밑을 자세히 보면 토끼굴만한 작은 구멍이 보인다. 하지만 그 구멍은 커다란 지하홀로 내려가고 다시 다음 방을 지나 붉은 사암을 파서 만든 인공공간 전체로 이어진다. 아치형 천장과 벽감, 기둥까지 갖췄다. 공식적으로 케인턴 동굴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누군가 엄청난 노력을 들여 이 공간을 팠지만 목적은 알 수 없다. 창고였을 수도 혼자 머무는 장소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민간 전승은 이곳을 12세기에 창설된 가톨릭 군사수도회인 성전기사단과 연결했다. 이 조직은 200년 만에 중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세력 중 하나가 됐다. 1307년 프랑스 국왕 필리프 4세가 기사단 지도부를 체포했다. 고문과 처형이 이어졌고 기사단은 해산됐다. 그들의 보물이 어디로 갔는지는 지금도 모른다. 동굴방은 낮은 아치와 대칭 구조, 조각상을 놓았을 법한 벽감 때문에 실제로 로마네스크 예배당을 닮았다. 2012년에는 기물 파손과 지하 공간에서 비밀을 시글거리던 사람들 때문에 입구를 막았다. 양초 흔적과 벽에 그린 악마적 상징도 발견됐다. 2017년 한 사진가가 내부 사진을 공개하자 동굴은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졌다. 아마도 19세기에 상상력 풍부한 부유한 지주가 만든 아름다운 공간일 가능성이 크다. 성전 기사단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설을 모두 걷어내도 의문은 남는다.
누군가 바위를 파서 아치와 벽감이 달린 정교한 방 여러 개를 만들었다. 왜 하필 이곳이었고 왜 이런 형태였으며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아직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다음은 미라들의 수수께끼 같은 실종이다. 1932년 샌페드로 산맥, 미국 와이오밍주다. 금채굴자 세실 메인과 프랭크 카가 안반을 폭파하자 그 뒤에서 막혀있던 작은 동굴이 열렸다. 안쪽 돌 선반에는 다리를 꼬고 앉은 작은 형상이 있었다. 앉은 키가 15cm에 불과했지만 얼굴은 아이 같지 않았다. 납작한 머리와 이빨이 가득한 입, 그중 일부는 뾰족했고 피부는 노인처럼 검고 쭈글쭈글했다. 사람들은 이를 페드로라 불렀다. 곧 오래된 전설이 떠올랐다. 슈슈니족은 대대로 이 산에 살며 독화살을 쏘고 병자와 노인을 머리를 내리쳐 죽였다는 작고 사악한 네메리가르족 이야기를 전했다. 그런데 동굴 속 존재는 전설 속 키와 정확히 같고 두개골까지 깨져 있었다. 1940년대와 50년대 미라를 엑스레이로 촬영하자 학자들의 견해가 갈렸다. 성인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두개골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심각한 선천성 질환을 지닌 아기라는 설명도 나왔다. 그 질환에서는 두개골이 발달하지 않아 신생아가 작은 노인처럼 보인다. 학계는 결국 이 해석을 받아들였다. 아이는 태어난 직후 숨졌고 동굴의 건조한 공기가 몸을 말려 보존했다는 것이다. 논쟁은 끝난 듯 했지만 이후 사건 때문에 이야기가 닫히지 않는다. 미라는 박람회를 떠돌며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다. 마지막 소유자는 플로리다로 가져간 뒤 세상을 떠났고 페드로는 엑스레이 사진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현대기술로 다시 검사할 수도 없다. 검사할 대상 자체가 없다. 발견자에게 $10,000의 보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찾지 못했다. 다만 1990년대에 더 작은 비슷한 미라가 나타났고 치키타라 불렸다. 이 표본은 제대로 조사할 수 있었다. 엑스레이와 유전자, 연대 분석 결과 같은 질환을 지닌 아메리카 원주민 여자아기였으며 수세기 전에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소유자들이 곧 연구실에서 되찾아 숨겼고 이것도 사라졌다. 마침 제대로 연구할 수 있게 된 순간 두 미라가 모두 자취를 감춰 누군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치 않았던 듯한 인상을 남겼다. 바위 속 무덤. 몰타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우연히 약 2300년 된 고대 무덤을 발견했다. 9월 비르키르카라의 한 병원 근처에서 새 수도관을 설치하던 중 암벽을 깎아 만든 방을 찾았고 고고학자들은 훗날 포에니식 무덤임을 확인했다. 후속 발굴에서는 중앙 수직 통로와 매장실 세 곳이 나왔다. 입구는 원래의 석판으로 봉인돼 있었다. 고고학자들이 좁은 틈으로 들여다보니 골격과 유물이 보였다. 방 안에는 일정한 방식으로 정리한 뼈와 유골함이 있었다. 새 매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고 기존 뼈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세 방에서 최소 14개의 매장이 확인됐다. 유해는 추가 분석을 위해 이미 연구실로 옮겨졌다. 연구진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과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이 무덤을 만든 포에니 공동체를 더 알아내게 일기다. 카르타고 공화국으로도 알려진 이 문명은 기원전 150년 무렵 로마에 정복되기 전까지 지중해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였다. 물속의 대륙. 자바섬 앞 마두라 해협바닥에서 고고학자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을 찾았다. 난파선이나 유물 몇 점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였다. 포양층에는 약 14만 년 된 호모 에렉투스의 유해와 두개골 조각, 생활 흔적이 보존돼 있었다. 거대 소의 뼈와 거북 등딱지, 골수를 꺼내려고 깨트린 흔적이 남은 뼈도 함께 나왔다. 이는 단순한 고대 인류의 야영지가 아니라 한때 섬과 대륙을 연결했던 사라진 세계, 물에 잠긴 대륙의 조각이다. 학자들은 이를 순다랜드라고 부른다. 오늘날에는 물속에 있지만 당시에는 강과 숲, 큰 동물떼가 있는 아시아의 사바나 같은 평원이었다. 동물뼈에서는 대륙의 호모 에렉투스가 남긴 것과 비슷한 가공 흔적이 발견됐다. 그동안 자바 집단에는 그런 기술이 없다고 여겨졌다. 이제 서로 다른 집단이 접촉했고 문화적 교류도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사람들은 사냥과 해체, 등딱지 가공 방법을 서로 전했다. 이는 기술뿐 아니라 기억과 지식 전승이 있었음을 뜻한다. 사냥 흔적 외에도 연체동물과 강상어의 유해가 나왔다. 모든 증거는 이곳이 한때 풍부하고 생동감 넘치며 복잡한 환경이었고 인간도 그 생태계의 일부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금은 전부 바닷속에 있다. 순다랜드는 수만 년 전 도시나 신전의 흔적도 큰 소리도 없이 물에 잠겼다. 해저에서 우연히 발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조차 몰랐을 것이다. 거대한 역사의 조각이 재앙이 아니라 시간 때문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남는 것은 진흙 속에서 식어버린 뼈 조각뿐이다. 다음은 알류셴카였을까? 외계인이었을까? 1996년 러시아 키시팀 인근 카올리노비 마을에서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노인 타마라 프로스비리나가 숲에서 살아있는 듯한 무언가를 집으로 가져왔다. 길이는 약 25cm, 머리는 양파처럼 길고 벼지 있었으며
눈은 크고 입술 없는 작은 입과 손마다 긴 손가락 4개를 지녔다. 피부는 회색빛이었다. 이웃들은 나중에 그것이 움직이고 작게 끽끽거렸다고 말했다. 타마라는 알료셴카라 이름 붙이고 천에 싸서 스포이트로 우유를 먹였다. 몇 주 뒤 타마라가 정신병원으로 옮겨지면서 돌볼 사람이 없어졌고 그것은 집안에서 말라 죽었다. 이후 이야기는 러시아 영화처럼 흘러간다. 타마라의 지인이 먼저 몸을 훔쳐 말린 뒤 팔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구리선을 훔치다 붙잡혔고 수색하던 경찰이 우연히 알류셴카의 미라를 찾아 압수했다. 한동안 증거물로 금고 안에 보관됐다. 여러 사람이 직접 보고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으며 그 장면들은 지금도 인터넷에 떠돈다. 촬영물 자체는 실제다. 그 뒤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여러 구실로 몸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이후 갑자기 사라져 영원히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 알류셴카는 제대로 된 연구실에 도착하지 못했다. 유일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봤던 타마라도 1999년 늦은 밤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공식적으로 학계는 인간 태아라고 본다. 심한 발달 이상이 있는 미숙아라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길쭉한 두개골과 큰 눈구멍, 덜 자란 몸, 손가락 4개와 회색 피부는 건조 과정으로 설명하다. 논리적인 해석이라 반박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사건에 말할 때 흔히 빠지는 배경이 있다. 키시팀은 외딴 우랄의 작은 도시만이 아니다. 바로 근처에 마야크 핵시설이 있고 1957년 방사성 폐기물 저장 탱크가 폭발했다. 역사상 초기의 대형 핵사고 중 하나였다. 마을 전체가 방사능에 노출돼 주민들이 조용히 이주됐고 재난은 수십 년 동안 기밀로 묶여 세계에 아주 늦게 알려졌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정말 이 지역에서 심각한 장애를 지닌 아기가 태어났다면 그 원인이 바로 당시의 방사선은 아니었을까? 땅과 물, 공기가 오랫동안 오염됐지만 당국은 침묵했다. 알료셴카가 그 사고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몸이 사라져 증명할 방법도 없다. 다만 장소와 시기가 너무 절묘하게 겹친다. 더 두려운 점은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핵재난이 얼마나 더 많이 숨겨져 있는지도 알 수 없다. 핵무기 경쟁에서는 늘 사람들의 안전보다 비밀 유지가 앞섰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민을 방사선에 노출시키며 실험했고 영국은 민드스케의 사고와 오염 사실을 숨겼다. 하지만 침묵하는 기술을 가장 완벽하게 익힌 곳은 바로 소련이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키시팀 근처에서 사라진 작은 존재의 몸도 결코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다. 거대한 고대어로 수로 고고학자들이 놀라운 발견을 했다. 벨리지의 오늘날 자연보호구역인 크루키드 트리에서 마야 문명의 선조들이 만든 4000년 전 어로 수로가 발견된 것이다. 연구진은 드론 자료와 구글 어스 위성 사진을 활용해 복잡한 흙 수로망을 찾아냈다. 수로는 습지대를 가로질러 수킬로미터나 이어졌고 독특한 지그재그 형태는 사람들이 이미 그 시대부터 적극적으로 지형을 바꿨음을 보여준다. 수로 주변에서는 메기 같은 물고기를 잡는 데 쓴 것으로 보이는 톱니 모양 창끝과 어획물을 보관하는 옹덩이도 발견됐다. 이 수로는 약 4000년 전 유카탄 해안의 반정착 공동체가 만들었으며 1000년이 넘도록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마야인들이 정착 농경으로 넘어가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한 형성기와 겹친다. 이런 대규모 경관개조는 거대한 신전과 도로, 마야 피라미드가 세워지기 전부터 시작돼 문명 발전의 토대가 됐다. 수로는 식량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인구 증가와 식단의 다양화에도 기여했다. 고고학자들은 이 초기 공동체의 지식과 경험이 위대한 마야 문명의 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더 오래된 전통과 이어졌다고 본다. 합백년 전 사라진 고대 문명.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가운데 하나인 카오키아가 사라졌다. 새로운 연구는 가뭄과 흉작이 원인이었다는 기존 이론에 의문을 던졌다. 오늘날 세인트루이스 인근의 카오키아 구분구는 한때 약 5만 명이 살던 번영한 도시였다. 그러나 1400년 무렵 완전히 비었고 대규모 이주의 원인은 아직도 고고하게 수수께끼다. 연구진은 인구가 빠져나가던 시기에 자란 식물이 남긴 탄소 동위원소를 조사하며 카오키아의 토양을 분석했다. 결과는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음을 보여줬다. 이는 지역 식생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뜻이며 흉작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카오키아 주민들은 창의적이었고 관계와 수확물 저장 기술도 갖췄을 가능성이 크다. 식단 역시 물고기와 새, 사슴, 과일, 견과류까지 다양해 일부 식량원이 사라져도 버틸 수 있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카오키아를 떠났을까?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외부 요인으로 촉발된 장기간의 과정이었다고 본다. 원인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고식물학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통제된 환경에서 고대 작물을 재배하는 실험도 진행할 계획이다.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진. 사진의 발명 연도는 보통 1839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뮌헨에서 역사를 바꿀 사진 한 장이 발견됐다. 독일 박물관에서 기존 기록보다 2년 먼저 찍힌 사진이 나온 것이다. 바로 세로 4cm 크기의 사진에는 뮌헨의 명소 프라우엔키르의 대성당이 담겨 있다. 독일 과학자 프란츠 폰 코벨이 1837년에 촬영했다. 연구자 코르넬리아 캠프가 기록보관소에서 이 사진을 찾아냈다. 이전에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진이 1839년에 찍힌 것으로 여겨졌다. 바로 루이 다게르가 다게레오 타이프를 발표한 해다. 하지만 뮌헨의 발견은 독일 최초의 사진이 1837년 3월에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코벨은 소금 인화법으로 만든 사진 뒷면에 날짜까지 적어두었다. 사진 속 프라우엔키르에는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한 그림자처럼 보인다. 상은 좌우가 뒤집혔고 노출에는 몇 시간이 걸렸다.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이 사진은 상설 전시에 나오지 않고 저온 보관실에 보존될 예정이다. 시신에서 얻은 효모로 만든 빵. 1991년 9월 관광객 2명이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국경의 알프스를 걷다가 녹아내린 빙하에서 사람의 몸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최근 조난당한 등산객으로 생각했다. 얼마 전에 얼어 죽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5,000년 넘게 얼음 속에 누워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웨치라고 불렀다. 발견된 웨치탈 알프스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구리시대의 아주 먼 옛날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몸은 방금 숨을 거둔 듯 보존돼 있었다. 피부와 장기, 위 내용물, 60개가 넘는 문신까지 남았다. 게다가 사인은 추위가 아니었다. 나중에 어깨에서 화살촉이 발견됐다. 웨치는 등 뒤에서 화살을 맞고 높은 산 속에서 피를 흘리다 숨진 것이다. 과학자들은 30년 넘게 그를 연구했지만 최근 오스트리아 생물학자들은 전에는 들여다보지 않던 몸속 미생물까지 조사했다. 그 안에는 작은 생태계가 있었고 특히 추위를 좋아하는 특수한 효모가 발견됐다. 이 곰팡이들은 수천 년 동안 혹한 속에서 잠든 채 때를 기다려왔다. 연구진은 실험실에서 조금씩 되살리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고대 효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듯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조심스럽게 평범한 밀가루에 저금시켰다. 그러자 어느 순간 깨어난 듯 현대 제빵 효모와 똑같이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 발효종으로 반죽한 빵은 하루 만에 잘 부풀었다. 처음 맛본 사람들은 놀랄 만큼 폭신하고 맛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연구진은 빵에서 멈출 생각도 없다. 같은 효모로 맥주까지 만들 계획이다. 웨치의 미생물은 야생 상태로 남은 고대 균이라 맛도 꽤 독특할 것으로 보인다. 나 역시 천연 발효종으로 빵을 굽고 이 일을 좋아하지만 사람의 몸에서 얻은 효모로 부풀린 빵을 먹으라고 한다면 사양하겠다. 안전하다는 것도 알고 연구진이 수없이 확인했다는 것도 알지만 선뜻 받아들이긴 어렵다. 산에서 죽었는데 수천 년 뒤 후손들이 그 몸의 효모로 빵과 맥주를 만든다니 묘한 일이다. 다시 일어선 텔라몬, 이 독특한 아틀라스 상은 시칠리아의 고대 도시 아그리젠토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서 나온 것으로 기원전 5세기 기념비적 조각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사례다. 도리아 양식으로 지어진 신전은 고대 세계 최대급 규모였고 건축은 그리스 문명의 힘을 보여줬다. 기둥 역할을 한 텔라몬상은 거인의 힘을 상징하며 하늘이나 거대한 건축물의 무게를 떠받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 거대한 조각상들은 높이가 약 7.5m에 달해 크기와 세부 표현 모두 압도적이었다. 그중 한 텔라몬은 복원돼 원래 자리에 다시 세워졌고 고대 장인들의 복잡한 공학적, 예술적 해법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아틀라스상 주변에는 여러 신화와 수수께끼가 따라다닌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형상들이 신과 거인의 대결을 다룬 고대 신화를 반영하며 신전에서 짐을 떠받치는 자세는 그들의 굴복을 상징한다고 본다. 다른 이들은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외계 존재를 형상화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하세계, 아가르타의 비밀. 지하세계 아가르타 전설은 언제나 숨겨진 지식과 비밀 문명을 찾는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나치 역시 이 신화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 아가르타는 땅속 깊은 곳에 존재하며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신비한 지식과 첨단 기술을 지닌 국가라고 전해졌다. 그 주민들이 불멸과 에너지, 세계 지배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나치 지도부를 사로잡았다. 일부 나치 이론가들은 아가르타를 고대 지식의 원천일 뿐 아니라 지상에서 패배했을 때 제3제국 엘리트가 피신할 은신처로도 여겼다. 이론에 따르면 지하세계는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나치 권력을 다시 일으킬 조건까지 마련해 줄 수 있었다. 전설은 아가르타의 입구가 히말라야나 지구의 다른 오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아리아인의 뿌리와 고대 문명을 찾는 데 몰두한 아네네르베 연구자들은 티베트와 남극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지하세계의 입구를 찾는 탐사를 벌였다. 아가르타가 존재한다는 구체적 증거는 없었지만 나치는 신비한 지식에 접근하기를 바라며 계속 자금을 댔다.
그 지식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영향력을 키워줄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왕족처럼 묻힌 원시인들. 러시아 블라디미르 외곽의 순기르 유적은 1955년 벽돌 공장 기초를 파던 중 우연히 굴착기가 메모드 엄니를 건드리면서 발견됐다. 그 아래에는 빙하기 사람들의 무덤이 있었고 연대는 약 3만 년 전이었다. 교과서에서 가죽옷을 입은 야만인으로 그려지는 바로 그들이었다. 유골의 보존 상태는 좋지 않았다. 흙 속에서는 멀쩡해 보여도 손을 대는 순간 가루로 흩어졌다. 꺼내 보존하는 일 자체가 큰 작업이었다. 하지만 장례 방식은 원시인과 거리가 멀었다. 한 남자는 메모드 엄니 굿을 수천 개를 수놓은 옷을 입고 누워 있었다. 붓을 하나하나를 누군가 손으로 깎고 구멍 냈으며 한 벌을 만드는데 수년이 걸렸을 것이다. 옆에는 두 아이가 머리를 맞댄 채 묻혀 있었고 동물 조각과 호민한 고리, 곱게 편 메모드 엄니 창까지 온갖 부장품이 놓였다. 창 하나는 길이가 거의 2.5m였다. 하지만 가장 섬뜩한 사실은 최근 현대 장비로 유골을 다시 촬영하면서 드러났다. 이 남자는 살해됐다. 목에는 동맥을 끄는 돌촉이 박혀 있었다. 이마에는 무릎을 꿇은 사람을 위에서 내려친 듯한 돌의 마지막 타격 흔적도 있었다. 아이들 역시 살해된 듯하다. 한 소년의 골반에는 날카로운 무기가 뚫고 간 구멍이 남았다. 유전자 분석은 더 이상한 사실을 보여줬다. 반세기 동안 남매라고 여겼지만 둘 다 소년이었고 혈연 관계조차 없었다. 게다가 한 명은 살아있을 때 걷지 못했다. 이제 생각해보라. 3만 년 전 누군가 이 아이들을 죽였고 그 뒤 어떤 족장보다 화려하게 묻었다. 수천 개의 구슬과 귀중한 창으로 무덤을 가득 채웠다. 어떤 의식이었는지, 누구를 왜 제물로 삼았고 하필 이 아이들이 선택됐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다. 땅은 살인의 흔적은 남겼지만 이유는 가져가 버렸다. 러시아의 피라미드.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기자고원의 이집트 피라미드가 얼마나 웅장한지는 들어봤을 것이다. 수세기 동안 세계를 매혹한 이 건축구는 가장 거대한 유산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러시아 연구자들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며 러시아 영토에 이보다 더 오래된 피라미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 범위는 콜라반도에서 흑해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피라미드형 구조물이 처음 발견됐다는 보고는 2001년 콜라반도에서 나왔고 연대는 이집트 피라미드의 2배에 이른다고 주장됐다. 이후 발견들은 이 피라미드들이 9천년에서 4만 년 전에 인공적으로 건설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고 한다. 2010년에는 이집트와 중국의 건축 기술을 닮은 또 다른 고대 피라미드가 발견됐다는 보고도 나왔다.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에는 초르나야 소프카라는 사화산이 있는데 1993년 발견된 인공 석축과 삼각형 모양 때문에 피라미드라는 별칭이 붙었다. 로스토프 나도누에는 황금비에 따라 지어져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천년 앞선다는 아리아 성소도 있다. 크림반도에서는 특히 많은 사례가 보고됐다. 2001년 세바스토폴과 포로스 사이에 일렬로 놓인 피라미드 7기가 발견됐고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2000년 더 오래됐다고 추정됐다. 구조는 티베트와 멕시코 피라미드를 닮아 고도로 발달한 고대 문명의 존재를 보여준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우리가 배운 만큼 오래되지 않았고 이집트인도 최초의 건설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인류는 지금도 옛사람들이 왜 전 세계에 피라미드형 구조물을 세웠는지 답을 찾고 있다. 스페인의 스토헨지. 이 놀라운 거성 유적은 스페인 타오강 기슭에 있으며 스페인의 스토헨지지로 불린다. 연대는 약 7천년 전으로 추정돼 영국의 유명한 스톤헨지보다 2000년 더 오래됐고 이집트 피라미드보다도 앞선다. 100개가 넘는 화강암 돌기둥을 수직으로 세워 원과 타원 형태를 만든 복합 유적이다. 정식 명칭은 과달페랄 고인돌이며 정확한 용도는 아직 수수께끼다. 학자들은 이곳이 의식 장소나 신전이었을 수 있고 어쩌면 천문 관측소였다고 본다. 돌의 배치는 1년 중 특정 시기의 태양 위치와 연결돼 있다. 고대 건설자들이 깊은 천문 지식을 지녔다는 근거다. 고인돌은 1963년 댐이 건설된 뒤 오랫동안 물에 잠겼지만 최근의 가뭄 덕분에 고고학자와 연구자들이 이 놀라운 유적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런데 무엇이 옛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게 했을까? 아무도 읽을 수 없는 편지. 우랄, 예카테린부르크 인근의 2탄 습지. 1890년 1월 24일 금을 캐던 사람들이 2탄 속에서 정체불명의 무늬가 새겨진 검게 변한 나무 조각들을 꺼냈다. 나중에 조각을 맞추자 머리 부분에 여러 얼굴이 겹쳐 새겨진 수미터 높이의 목상이 나타났다. 발견지 이름을 따 시기르 우상이라 불렸다. 아마도 고대인들이 섬긴 신격이나 정령을 표현한 나무 신상이었을 것이다. 오랫동안 누구도 이 우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랐고 고작 2~3천 년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다 1997년 마침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했다. 결과는 약 9,500년 전이었다.
학자들도 믿지 못했다. 단순한 사냥꾼들이 사람들이 아직 이런 예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여겨지던 시대에 복잡한 상징으로 덮인 조각상을 만들었다는 뜻이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4년 독일 연구진은 더 정밀한 방법으로 다시 조사하고 이전에는 닿지 못한 나무 깊숙한 곳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우상의 나이는 또 올라갔다. 지금은 11,000년에서 12,000년 전으로 본다. 이는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2배 오래됐고 스톤헨지보다도 앞선다. 즉 누군가 이 형상을 깎을 당시 인간은 아직 식량을 재배하지 못하고 사냥으로만 살았다. 이 유물이 살아남은 것도 기적에 가깝다. 비결은 2탄이었다. 2탄은 공기를 차단해 나무가 썩지 않도록 하고 수천 년 동안 보존한다. 원래 우상은 높이가 약 5m로 사람의 3배에 달했다. 일부는 세월 속에 사라져 오늘날 예카테린부르크 박물관에는 약 3.5m만 남아있다. 하지만 가장 큰 수수께끼는 나이가 아니다. 온몸에 선과 마름모, 위아래로 겹친 사람 얼굴 같은 기호가 가득하다. 우연히 생긴 긁힘은 분명 아니다. 나름의 체계가 보인다. 누군가 무언가를 전하려 했던 듯하지만 정확한 뜻은 알 수 없다. 아마 영원히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앞에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메시지가 놓여 있지만 읽을 방법이 없다. 바닷가의 수상한 나무 구루터기, CNG라 불리는 청동기 시대의 기묘한 구조물은 1999년 영국 노퍽의 해변에서 발견된 뒤 오랫동안 고고학자들을 괴롭혔다. 최근에야 그 비밀을 풀 단서가 나온 듯하다. CNG 또는 홀룸. 이른 거꾸로 세운 참나무 구루터기를 쪼갠 나무 기둥 55개가 둘러싼 구조다. 기원전 2049년 늦봄, 모래 언덕과 진흙갯벌이 보호하는 소금 습지에 세워졌다. 아마추어 고고학자 존 로리먼은 모래에서 청동 도끼날 끝을 보고 이 유적을 발견했다. 땅을 파자 의식용 고리에 둘러싸인 그루터기가 나왔다. 발견은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렀지만 고고학자들은 홀룸미를 린 박물관으로 옮겨 각 부분을 왁스로 보호했다. 인근에서 발견돼 현장에 남겨진 홀룸미는 조수에 거의 완전히 파괴됐다. 고고학자들은 이 구조물들이 날씨를 다스리기 위해 세워졌다고 추정한다. 당시에는 혹독한 겨울과 늦봄이 농사에 큰 타격을 줬다. CNG의 통나무는 봄에 베어아지의 일출과 맞도록 배치됐다. 이는 풍요를 상징하는 뻐꾸기가 저승으로 돌아가면 여름도 함께 떠난다는 믿음과 연결된다. 여름을 붙잡아 두기 위해 의식에서 뻐꾸기를 잡았다는 해석이다. 홀루미의 중앙에서는 비너스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열렸고 농사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이 의식은 비너스의 주기에 맞춰 8년마다 반복됐다. 두 유적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혹한을 끝내려 했던 셈이다. 페르시아 왕들의 고대 묘역. 고대 페르시아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조 가운데 하나는 샤한샤, 샤프루이세가 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를 굴복시킨 장면이다. 유적은 이란의 페르시아 왕실 묘역 나크셰, 로스탐에 있다. 부조 속 샤프루이세는 화려한 갑옷을 입고 말에 앉아 있으며 앞에는 필리푸스 아라부스 왕제가 무릎을 꿇고 있다. 그는 페르시아와 평화를 맺을 로마 황제다. 더 중요한 것은 샤프루가 포로가 된 발레리아누스를 붙잡고 있다는 점이다. 로마 황제가 포로가 된 유일한 사례였다. 발레리아누스는 260년 에데사 전투에서 패한 뒤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포로로 죽었거나 살해됐다는 여러 설이 있다. 이 부조는 단순한 역사 유적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위엄을 상징한다. 지나가는 모든 이에게 당시 최강국이던 로마가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지하에서 나온 8억 년 전 여성, 1969년 9월 5일, 시베리아 케메로보주의 르자부치크 마을. 지하 약 70m에서 방부들이 석탄을 캐다가 대리석 석관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보물이 들었다며 기뻐했지만 뚜껑을 열자 안에는 분홍빛 투명한 액체와 젊은 여성이 있었다. 나이는 30살쯤, 키가 크고 긴 검은 머리에 흰 레이스 드레스를 입었다.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진짜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는 뜻으로 태슐 공주라 불렸다. 머리 옆에는 액체 속에 작은 검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현대 휴대전화와 섬뜩할 만큼 닮았다고 한다. 이제부터 이 이야기가 전설이 된 이유가 나온다. 한 광부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수백만 년 됐다는 관 속 액체에 손가락을 담가 맛까지 봤다. 참 대단한 선택이다. 일주일 뒤 그는 정신을 잃었고 겨울에는 자기 집 문도 알아보지 못한 채 문 앞에서 동사했다. 발견. 몇 시간 뒤 회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났다. 누가 그렇게 외진 곳의 소식을 그토록 빨리 전했는지는 알 수 없다. 석관은 곧바로 헬기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고 얼마 뒤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 집집마다 돌며 발견 기사가 실린 신문을 회수했다. 몸을 조사하고 사실을 공개하려 했던 과학자와 신문 편집자도 처벌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공주를 직접 본 사람들은 이후 몇 년 동안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가장 이상한 말은 몸을 조사한 과학자에게서 나왔다. 그는 이 여성의 나이가 8억 년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공룡 시대보다도 훨씬 이전, 지구의 복잡한 생명체가 거의 없던 때다. 몸이 어떻게 썩지 않았고 어떤 액체가 보존했는지는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다. 물어볼 사람도 남지 않았다. 몸은 사라지고 신문은 회수됐으며 증인도 없어졌다. 실물도 석관도 제대로 된 사진도 없어 증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아마 세월이 흐르며 세부가 덧붙어 인터넷에 퍼진 전설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생각해보자.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다. 그 긴 시간 동안 수십 개의 문명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을 수도 있다. 어떤 문명은 불타고, 어떤 문명은 얼어붙고, 또 어떤 문명은 해성에 맞았을 것이다. 그때마다 소수의 생존자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멀리 도달한 최초이자 유일한 문명이라고 확신할까? 어쩌면 오래전 어떤 문명은 이미 지구를 떠나 지금도 우리를 평범한 원시인처럼 바라보고 있을지 모른다. 이 가능성을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판단에 달렸고 답은 아직 열려 있다. 인간 문명의 과거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